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 전환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남지연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22개월간 진행됐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전체 사례를 소개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전환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프로젝트 5단계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철저한 분석과 KB국민은행의 기존 환경에 고려된 데이터 전환의 최적의 퍼포먼스와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이 기반이 된 여러 사항에 대해 만족된 프로젝트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레디우스랩 김명훈 이사님께서 발표자로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KB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 전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된 레디우스랩의 데이터 사업본부 총괄이사 김명훈입니다. 저는 DB2를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는 1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DB2로는 2013년, 12년에 IBM 데이터 챔피언, 2015년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전문회사인 디브레인 대표직을 역임하다가 올해 레디우스랩과 합병해서 데이터 사업본부 총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레디우스랩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우스랩은 카쉐어링 공유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데이터 분석, 마이그레이션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발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것 또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발표는 KB국민은행 더K 프로젝트 간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생했던 주요 과제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이 전략에 따른 최종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좋은 질문을 선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저희가 마련한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KB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 전환 성공 사례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한 개요를 먼저 보니까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 본 프로젝트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K 프로젝트는요. 전체 프로젝트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22개월간 선오픈과 그랜드 오픈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이 중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마일스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전 전환 검증이 수행됐던 약 8개월, 1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고요. 사전 전환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개별 시스템들, 특히 시스템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1차 오픈이 수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그랜드 오픈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정계 대용량 테이블들에 대해서 사전 CDC 데이터 동기화 수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마일스톤이 있었습니다. DB2 프로젝트의 큰 목표는요. 국민은행의 더K 프로젝트의 기본 추진 목표인 개인화 맞춤화된 마케팅 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동일하고 끊임없는 비대면 서비스,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환경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된 DBMS 환경하고 빠른 응답 속도, 개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DB2 시스템은 크게 DB2 스탠다드 모드랑 DB2 오라클 호환 모드를 모두 사용하고요. 기존 DB2 시스템은 DB2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했고 오라클에서 DB2로 전환된 시스템들은 개발 편의성과 호환성들이 보장된 오라클 호환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은 크게 준비 분석 단계와 변환 이관, 검증, 그리고 최적화, 적용 안정화라는 5단계 방법론을 사용하였고요.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준비 단계에서는
고객 인터뷰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이슈와 과제 등을 사전에 도출을 하고요. 이렇게 도출된 과제들은 분석 단계에서 실제 DB와 SQL에 대한 전환 분석하고 설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추출된 B1 오브젝트와 SQL들은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 DB2로 변환이 수행되고요. 이후에 변환 이관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검증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DB 구축이 완료가 되면요, 이제 최적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최적화 단계에서는 부하 테스트 그리고 가용성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들이 수행이 되고요.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성능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설정이라든지 DB 오브젝트에 대한 최적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적용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이행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총 5단계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요, 좀 특이할 만하다고 할 만한 점이 저희가 1차 전환 준비 검정 과정을 약 8개월 동안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시작한 이후에 약 8개월 동안 전환 준비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실 이런 단계는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고 구축이 된 이후에 변환 이관이라든지 검증을 수행하는데 사전 시스템 구축 전에 저희는 개별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기존의 변환 대상이 됐었던 오라클에 대한 오브젝트들을 전체 다 추출을 하고요. 이 시스템들을 DB2로 전환을 하는 개발 테스트 시스템의 하나의 DB에 다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후에 그 과정들을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사전에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개발자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추후에 있는 성능 테스트라든지 최적화 단계 테스트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사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한 작업과 또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졌고요.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오라클을 사용했었는데 IBM DB2로 전환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DBMS 변경이 사실 고객한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우선 KB 고객 같은 경우에는 DB2를 채널계에서 사용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는 특정 벤더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요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극대화된 성능하고 합리적인 TCO를 갖춘 DBMS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게 DB2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DB2의 가장 큰 장점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춘 유연한 아키텍처 그리고 효과적인 TCO 제공에 있는데요. 우선 다양한 아키텍처 구성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4가지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싱글 모드와 나머지 3가지 분산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왼쪽이죠. 왼쪽 하단에 보시는 액티브 스탠바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액티브 모드,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나싱 쉐어드의 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드웨어 장애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채널계라든지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같은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라클 RAC와 같은 구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괜찮나요? 아니요, 네, 속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액티브 관련해서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DB2의 특이한 액티브 환경은요. 오라클 RAC 같은 경우에는 멤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수행이 돼서요. 멤버가 늘어남에 따라 동기화가 수행돼야 되는 대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그 멤버가 만약에 계속 늘어나면 사실 선형적인 데이터의 성능 증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DB2 같은 경우는 멤버 간의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CF라는 별도의 노드 아니면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그 CF를 통해서 멤버들이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이 증가를 하더라도 선형적인 성능 증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환경에 이런 쉐어드 디스크 구조 말고요. 병렬 성능을 극대화한 DPF라는 병렬 아키텍처를 구성으로 한 액티브 시스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그 기본 요건이 되는 그 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DB2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TCO 관점에서 보면요. DB2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그 디스크를 공유하는 디스크 공유 솔루션, 거기에 성능을 위한 데이터 파티션, 압축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는 그 스탠다드 에디션부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컴프레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업계에서 가장 그 컴프레스 효율이 높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저희는 그 온라인 모드에 모두 컴프레스 적용을 했고요. 현재 컴프레스 적용률을 보면 데이터 압축률을 보면 평균 한 70에서 80% 정도의 압축률을 보이고요. 성능도 그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DB2를 선택한 주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스템 기반이 되는 DBMS를 변경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하신 개요의 전체 대상 시스템도 굉장히 많았고, 단순히 DBMS 변경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변경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과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하면 그 장표에 보이는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거에 보면 주로 되게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특히 이제 DB2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엔지니어에 대한 수급, 그리고 뭐 다양한 SQL 구문이 지원이 가능하느냐, 오라클에 비해서, 그리고 셀렉트 시 락에 대한 경합, 그리고 그 기존 운영팀이 기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너무 어렵다, 데이터 검수 검증이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최초 저희가 5단계 방법론 중에 그 준비 단계에서 고객 인터뷰하고 이제 사전 환경 조사를 통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주요 과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DBMS가 변경하더라도 기존이나 신규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시스템 요건들이 있고요. 그 시스템 요건에 맞춰서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BMS는 항시 고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장애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축 이후에 시스템 작업 간의 그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셧다운 한다든지 시스템 작업 간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크게 이런 4가지 과제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주요 과제 중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개발 편의성은 좀 아무래도 DBMS가 변경되면 어플리케이션에 큰 영향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레디우스랩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해주신 DB2 호환 모드 기반으로 SQL 변경 최소화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또 흐름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과제가 DBMS 변경에 따른 개발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개발 편의성 제공과 AP 안정성으로 분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그 단계별 호환율은요,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수행되었던 단계별 호환율과 최종적인 호환율에 대한 도표인데요. 우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오라클에서 전환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DB2 호환 모드 기반으로 SQL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DB2 호환 모드가 갖고 있는 DB2 스탠다드 SQL 컴파일러와 SQL PL 컴파일러, 그리고 PLSQL 호환 컴파일러 등을 사용해서요. 펑션이나 프로시저 등 다수의 논리적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환 없이 검증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특히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SQL 호환 구문인 로우넘이라든지 커넥트 바이, 그리고 아우토 조인 플러스 기호, 듀얼 넘버 등과 같은 것도 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랑 모드 같은 경우도 오라클 MVCC와 유사한 DB2 컨커런트 커밋을 사용해서요. 사용자들한테 보다 익숙한 락 경합 모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단계별 호환율을 보면요. 단계별 호환율은 저희가 DB 오브젝트와 SQL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SQL 호환율을 검증할 수가 있어서 최초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호환율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단계 다 사전 검증이 수행이 되었고요. 사전 검증에서는 IBM 컨버전 툴인 DCW와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랩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CW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DB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사전 검증을 통해서 호환율을 약 99.7%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호환율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희가 호환율이라고 표시한 것들은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에서 DB2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지를 호환율로 표시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SQL 구문이 있는데 이 중에 99개 정도가 호환이 되면 호환율이 이제 99%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21만 4천 개의 DB 오브젝트들의 호환율이 99.7%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는 사전 준비 단계로 실제 컴파일을 하거나 한 수행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실제 DB2랑 오라클에서 각각 컴파일을 수행을 한 다음에요. 사전 검증된 툴을 통해서 나온 호환율을 비교해 보면 물리객체 같은 경우는 사전 검증과 동일한 99.8%를 나타내고요. 논리객체 같은 경우는 72.3에서 약 72.9%로 호환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고요. 실제 아래 장표에 보시면 21만 건에서 16만 건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전체 본수가. 실제 컴파일을 수행하다 보면요. 오라클에서도 돌아가지 않는 오브젝트나 아니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컴파일을 수행했을 때 전체 호환율은 99.7%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이제 사용을 선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된 오브젝트들의 호환을 보면요. 물리객체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고요. 논리객체 같은 경우는 5.1%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하실 텐데요. 아까 얘기할 때 개발 편의성이라든지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져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실제 2단계는 검증 단계고요. 그래서 논리 오브젝트 같은 펑션이나 프로시저 등에서 일부 입세션 처리 로직이라든지 데이터의 상이함 때문에 호환율이 약간 낮게 나왔고요. 실제 호환율은 전체 99.7%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낮은 수치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검증 간에 이루어진 이제 수치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DB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변경이 없이 사용이 됐고요. 일부 입세션에 대한 일부 입세션의 처리에 대한 사용 방법의 차이 등 정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DB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요.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출된 SQL로 호환율을 검증을 하는데요. SQL 호환율 검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과정에 사전에 ACW라는 툴을 사용해서 검증을 수행했고요. 최초 검증 툴을 사용해서 검증을 했을 때
99.4%라는 그 호환율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실제 DB2와 오라클에서 해당 SQL을 컴파일을 한 이후에 호환율이 99.8%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환율이 좀 더 높아진 이유가 사실 그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높아진 이유는 일부 SQL에 대해서는 실제 오라클에서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던 SQL들이 있어서요. 약 45,000번 SQL들 중에 한 400번 정도의 SQL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던 오라클에 있던 SQL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단계까지 가면 컴파일만 수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SQL이 돌아갔을 때 양쪽의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 검증은 여러 단계로 수행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호출 빈도가 99% 이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DBMS 상에 남아있는 SQL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DBMS 상의 메모리엔 남아있지 않은데 담당자들이 주요하다고 보는 SQL들, 뭐 배치 같은 SQL이라든지 간혹 분기별로 수행되는 SQL들, 그리고 최초 비호환이라고 나왔던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부 검증을 수행했고요. 이후에 수행 검증을 통해서 오라클하고 DB2 양쪽에서 SQL을 돌려서 전체 호환율은 98.3%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걸 간단하게 도식해 봤는데요. 이제 많은 DBMS 벤더들이 타 DBMS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IBM에서도 DCW란 데이터베이스 컨버전 워크벤치라는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DCW가 하는 일은요, 전환 대상이 되는 그 소스 DB에서 DDL을 추출을 하고요. 추출된 DDL을 그 컨버전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비호환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비호환되는 것들을 컨버전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전환된 DDL을 DB2,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DB2에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 컨버전 툴들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컨버전 툴 외에 실제 사용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버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ACW라는 툴을 만들었고요. 이 ACW라는 툴은 사용자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SQL만 추출해 내고요. 그 SQL이 그 타겟과 소스에서 어떤 변경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도출해 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도식으로 간단하게 전체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스가 되는 오라클 DB에서 DCW를 통해서 DDL을 추출하고요. 해당된 추출된 DDL은 다시 DCW를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그 DB 오브젝트들은 다시 DB2로 가서 수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ACW라는 툴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SQL들만 발라내게 되고요. 그 SQL을 오라클 DB와 DB2에서 검증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요. 좀 DB2 전환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전환은 큰 어려움 없이 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기업들이 시스템 활용과 이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라클의 RAC 구조와 같은 액티브 기능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주요 과제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유연한 아키텍처와 고가용성에 대한 DB2의 전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과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그 요구 환경에 맞는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양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의 구성을 하고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 가지 아키를 구성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HADL이라는 솔루션하고 그 피어스케일이라는 액티브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 HADL 같은 경우는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로그 기반의 복제 이중하고요. 단일 시스템 내에 최대 성능을 내야 하는 채널계들, 특히 단일 인서트라든지 아주 짧은 트랜잭션들이 모든 DB에서 발생을 해서 되려 액티브에선 경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단일 시스템에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해서요. 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고가용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액티브 스탠바이 시스템에서 스탠바이를 그냥 스탠바이로 두지 않고요. 채널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스탠바이에서 야간 배치라든지 실시간 배치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리드온리로 만들어서 준 액티브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RAC와 같은 구조인데요. RAC 구조와 같은 그 DB2에서 이제 퓨어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퓨어스케일 같은 경우는 공유 클러스터 환경이고요. 높은 수준의 고가형성으로 장애 멤버 이외에 다른 멤버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기존의 고객들이 사용했던 액티브 시스템은 투 노드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구축하는 시스템에 그 믹스드 워크로드 환경이라고 해서요. OLTP 기반의 아주 짧은 트랜잭션 외에 분석이 요구되는 DW성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의 DB에서 구현된다는 요건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2노드뿐만이 아니고 3노드, 4노드, 5노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노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2노드는 온라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노드는 OLTP 업무와 DW가 섞여 있는 믹스드 워크로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DB2 배치를 위한 실시간 배치를 위한 노드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계와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한 CDC 노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믹스드 워크로드로 구성을 하고요. 전체 2노드 위에 5개 노드까지 확장을 해서 성능을 선형적으로 증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일반적인 액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가 장애가 나는 경우에 대한 그 대안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DB2에서 제공하는 퓨어스케일의 HADR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노드의 액티브 시스템을 전체 액티브 시스템으로 묶고요. 이와 동일한 3 액티브 노드 시스템을 스탠바이로 묶어서요. 양쪽 DB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전체 3 액티브 노드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디스크 장애를 포함해서 모든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스탠바이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들은요, 사실 그 시스템 구축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 그 과제인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유지하고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약 300여 대의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 가용성 테스트뿐만 아니라 DR 테스트, 백업 테스트, 복구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가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60여 개의 DB 장애 항목에 대해서 시스템 목표 부하를 발생시키는 도중에 장애를 발생시켜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장애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분산 환경에 여러 개 이렇게 DB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요, 저희가 일부 DB에서만 장애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모든 DB 서버에서 동일하게 DB 프로세스, 클러스터 프로세스, 프라이빗, 퍼블릭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장애에 대해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했고요. 특히 3노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장애 시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이 한쪽 노드로 접속이 되어서 장애에 의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WLB라는 기능을 사용하였는데요. WLB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투노드 환경에서는 한쪽 노드로 양쪽 노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다가 한쪽 노드가 죽으면 그냥 이쪽 한쪽에서만 서비스를 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이게 3노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번 어플리케이션이 1번 DB, 2번 어플리케이션이 2번 DB, 3번 어플리케이션이 3번 DB에 붙어서 한 30%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요. 1번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을 때 양쪽에 30% 사용하고 있던 그 환경에서 1번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부하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WLB라는 기능을 사용해서요. 아까와 같이 1, 2, 3번에 있는 DB에서 1번이 장애가 났을 경우에 1번 어플리케이션은 2번하고 3번의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각각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현재 CPU라든지 메모리 상태에 관련된 자기 정보를 이제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그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항목들에 대해서 현재 어느 쪽 데이터베이스에 로드가 적은지를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노드가 아닌 아까 그 3노드나 4노드나 5노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WLB를 구성을 해서요. 장애 이후에 장애로 인한 또 다른 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이런 액티브 시스템에서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화 상태가 돼서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면 글로벌화 상태가 돼서 리마스터링이 될 때까지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좀 불가한 상태가 되는데요. DB2 퓨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장애 노드에서 변경하고자 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액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끊임없는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후에 운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과 프로젝트 이후 유지 보수에 대한 고객의 입장이 고려된 서비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혼자 하시느라고 계속 네. 설명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설명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 역시도 되게 집중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 네 번째 과제가 시스템 구축 이후에 유지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는 건데요. DBMS는 뭐 이중화 구성을 하는 이유가 항상 장애 상황에서 그 무중단 시스템을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유지 보수도 24365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이중화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간에 다수의 온라인 시스템 작업들을 KBDBA와 병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실제 오픈 이후에 그 발생할 서버나 DBMS 패치, 시스템 증설 및 교체,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교체 작업들을 실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300여 대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오픈 이후에 선오픈 이후에 그랜드 오픈 단계에서 패치부터 시작해서 버전업까지 굉장히 다수의 온라인 작업들을 수행을 했고요. 실제 온라인 작업들은 크게 이중화 구성 중에 액티브 시스템과 액티브 스탠바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앞에 있는 도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퓨어스케일인 액티브 환경에서는요, 그 패치라든지 증설이 필요한 노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림상에 보면 호스트 4번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3번, 이게 끝나면 2번, 다시 1번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의 서비스 그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작업 패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양쪽 액티브 스탠바이 서버가 피어 상태인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서버에서 서비스 이제 그 데이터 동기화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서버의 교체라든지 서버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후에 다시 스탠바이 서버와 액티브 프라이머리 서버의 데이터 동기화를 수정해서 피어를 마칩니다. 이렇게 동기화가 끝나고 나면 우선 스탠바이 작업은 이제 완료됐다고 보고요. 이후에 스탠바이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프라이머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롤을 스탠바이로 이제 끌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테이크오버한 이후에 이제 구 프라이머리, 예전에 프라이머리였던
그 스탠바이 DB에서 아까와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양쪽 작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피어 동기화를 맺고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테이크오버해서 원상태로 다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추가적인 작업이 있는 걸 대비해서 우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 온라인 작업들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까지 정말 긴 프로젝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 요구사항에 정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하신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조금 더 어필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그레이션 결과인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수행했을 때 한 33개 업무에 한 300개 정도 되는 서버들이 존재했고요. 패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정말 모든 프로젝트 인원들이 밤낮 없이 너무 고생해 줬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우선 10월 그랜드 오픈 이후에 DBMS에 대한 성능이나 안정성은 모두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2020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다수의 DB2 시스템이 기존 오라클에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OLTP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피크 시에 평균 4000에서 5000 TPS를 보이고요. 최대 7600 TPS까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TPS는 일반적으로 기간계에 해당하는 수치보다 훨씬 큰 수치여서 저희는 그 구축 이후에도 상당히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집 업무의 경우에는요, 일평균 6에서 7TB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적재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배치 적재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위와 같은 OLTP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배치, 실시간 배치 같은 것들이 믹스드 워크로드 환경에서 실시간 마케팅 분석을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 게 전체 마이그레이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초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워드 클라우드가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우리가 얘기할 게 뭐지? 우리가 갖고 있던 시스템들이 뭐지? 막 데이터를 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600개의 TP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단순히 액티브의 2노드를 넘어서 믹스드 워크로드를 구현한 5노드, 그다음에 고가용성, 일평균 OLTP 환경에서의 일평균 1TB의 데이터 변경과 조회를 이루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어졌던 주요 과제들이 크게 3가지 정도로 저희는 완료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개발 편의성하고 API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DB2와 오라클에 대한 호환 기능만 제공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오라클도 버전업 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SQL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SQL들에 대해서 안시 표준을 통해서 향후에도 어떤 DBMS로 고객이 변경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DB2의 유연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고객이 요청했던 많은 업무 환경의 요건을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5노드에 계속 말씀드리는 온라인 배치 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단순히 액티브인 3액티브 환경을 넘어서 해당 액티브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DBMS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또 다른 액티브 환경을 스탠바이로 실시간으로 구축을 했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크 시 최대 5,000에서 평균 한 5,000에서 최대 7,600 TPS까지 성능을 이뤄냈다는 점이 이번 마이그레이션의 큰 결과라고 봅니다. 네. 네, 이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정말 긴 내용인데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전환 시 사전 작업 및 전체 전환 시간, 그리고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이종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용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우선 사전 작업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 작업에 DCW와 ACW를 사용해서 사전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단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호환율이 나온 데까지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고객들이 이제 가장 말씀하시는 게 그 너희들이 제공한 툴을 통해서 호환율이 과연 끝까지 유지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다수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환율을 계속 보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호환율이 그 실제 운영 환경하고 맞는지를 계속 그 발전을 시켜서 만든 툴이라서요. 일반적인 사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거치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호환율과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사전 작업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U1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오라클 전용 함수나 문법으로 적용된 스토어드 PL 펑션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사전에 PL 펑션 단에서 표준화 작업을 일괄 진행해야 할까요? 별도 조회 솔루션을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할 것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용어를 맞게 읽었나요? 맞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좀 보이실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오라클 전용 함수나 문법으로 적용된 스토어드 PL 펑션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이 사전에 PL 펑션 단에서 표준화 작업을 일괄 진행해야 할까요? 이 별도 조회 솔루션을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전체 그 DDL 추출 위에 개별 오브젝트들에 대한 사실 대부분 특정 패턴이 있어서요. 그 패턴들에 대해서는 일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일괄 변경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일괄 변경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펑션이나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로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것들이 컴파일까지 그 변환하신 거는 컴파일 수준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개별 로직들은 개별 검증을 통해서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DB2로 변경될 때 제공되는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나요? 라고 이정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IBM에 있는 DCW라는 툴이 있고요. 해당 DCW 툴은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소스가 굳이 오라클이 아니어도 되고요. 오라클이라든지 타 DBMS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을 DB2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네레이트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오브젝트들을 추출해서 DB2로 변환을 하고요. 그 DB2로 변환을 한 것들을 DB2에서 바로 그냥 수행해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태 님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DB 처리량이나 응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DB 처리량은요, 저희가 OLTP 업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월급 날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몇 번. 그러니까 네. 은행 업무다 보니까 실제 월급날 같은 경우에 이제 피크를 치는데요. 월말이라든지 이제 정산할 때 피크를 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피크 일자에는 저희가 업무 시간 내내 평균 한 5000 TPS 정도를 그 응답 처리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7600 TPS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량 같은 경우는요,
이번 프로젝트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OLTP 업무인데 단순히 조회만 해서 TPS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로깅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리 양은 뭐 OLTP DB이긴 하지만 하루에 생성되는 것들이 한 1.5테라에서 많은 경우에 2테라, 3테라 정도의 데이터 변경 처리를 진행을 하고 TPS는 한 최대 7,600에서 피크션 평균 5,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지성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KB 시스템상의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 중간 장표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액티브 환경이 보통 투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고객 요건들에 맞춰서 액티브 환경을 투노드가 아니고 3노드와 5노드, 뭐 4노드, 그러니까 4노드 3개, 4개, 5개까지 최대 뭐 5개까지 해서 액티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3노드 같은 뭐 3노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노드 전체 장애를 대비해서 또 다른 스탠바이 3 액티브 노드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또다시 DR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최대한 안정성과 뭐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굉장히 다수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구성을 한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방금민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셧다운 시 데이터 보존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요? 아까 질문에 좀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분산 환경에 말씀드린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와 액티브 모드가 있는데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동기화를 합니다. 실제 액티브에서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데이터 변경이 스탠바이까지 넘어가고요. 스탠바이의 디스크에 넘어갔다는 시그널이 오면 다시 액티브로 넘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때문에 액티브 스탠바이는 액티브가 순간적으로 셧다운이 되거나 뭐 그 채널이 끊기는 경우에도 스탠바이에서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테이크오버를 받아서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멤버에서 트랜잭션 로그들을 갖고 있고요. 그 특정 서버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요. 다른 정상인 서버에 그 해당 로그들이 반영이 돼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문태진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이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IO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네, IO가 계속 일어나고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는 중에 일시 정지 후 복구하고 다시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 소용이 일어날 것 같고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구하면서 데이터 정합성은 어떤 기술, 어떤 솔루션으로 신뢰성을 보증을 하나요? 시간 부분과 신뢰성 보증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별도 솔루션이 또 있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보장은요,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실제 그 DB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을 하면 기존의 그 트랜잭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트랜잭션 로그라고 불리는 로그에 기록이 되고요. 이 로그에 기록이 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로 넘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데이터 변경이 발생을 하면 해당 변경 사항들은 로그에 로깅이 되고요. 그 로깅들이 일정 시점에 지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용 DBMSD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장애가 발생한 트랜잭션 데이터들은 해당 로그에 있고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복구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별도의 솔루션이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DBMS가 그 본연으로 갖고 있는 그 트랜잭션 무결성에 대한 그 로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혜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로그 파일이 각 멤버 간에 있나요? 아니면 공유 디스크 쪽에 있나요? 그리고 대용량 로드 시 로그 싱크로 인해 멤버 간 프리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퓨어스케일은 공유 기반 방식의 액티브 시스템이고요. 모든 멤버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로그는 각각 멤버의 서브 디렉토리에 분리돼서 기록이 되고요. 장애 시에 정상 상태의 다른 멤버에서는 해당 디렉토리의 로그를 읽어서 이제 그 장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면요. 개별 멤버들은 그 공유 디스크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개별 멤버들이 해당 공유 디스크에 각자 로깅을 하고요. 그 로그에, 그러니까 특정 멤버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디스크는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멤버에서 발생한 로그나 이런 문제점들은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멤버에서 해당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서 데이터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읽게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태진님의 질문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2로 이전한다면 이전 후에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DB와 바뀐 DB2 몇 가지 요소가 강점과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TCO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앞서 드렸지만, 그 TCO 관점을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DBMS의 그 성능 외에 여러 가지 번들 소프트웨어들이나 그 막강한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DB2가 갖는 가장 큰 좋은 의미 중에 하나는 되게 튼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능이나 고가용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DBMS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DB2에 내세울 만한 기술적인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압축 같은 경우인데요. DB2에서는 압축을 온라인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압축을 적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테이블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템프에서 발생하는 임시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압축을 수행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OLTP 환경이나 DW 환경에서 데이터 압축률을 보면요. 현재 시스템도 그렇고 약 한 70에서 많은 경우 85%, 88%까지 실시간으로 압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4, 5테라 정도 되는 DB가 이관하고 나서 1테라 미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입출력을 하는 데 대한 메모리 사용률이라든지 CPU 사용률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DB2에서 제공하는 WL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워크로드 매니저라고 해서요. 실제 그 사용자가 날린 SQL이나 사용자가 날린 특정 배치 프로그램들이 CPU를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든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액티브하게 사용자 정의에 따라서 통로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배치는 평소에는 요만큼 쓰다가 내가 여러 워크로드들이 들어왔을 때는 요만큼 써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워크로드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DB2에서 스탠다드에서 엔터프라이즈까지 모두 같이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손정환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은행원 데이터에서 보안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데이터에서는 전행 공통의 압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DMG라든지 망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은 우선 DB 자체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보안, 그래서 실제 허용된 IPA들만 접속을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SQL에 대한 SQL 레벨의 보안에서 수행되는 SQL들이 비정상적인 SQL들인 경우에, 그리고 또 DBA가 아닌 경우에 날리는 특정 커맨드들은 전부 이제 리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존만 또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런 지역적인 보안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전행에 공통으로 쓰는 뭐 암호화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세미나 동안에 정말 쏟아지는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저와 함께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 많이 떨었지만 그래도 편하게 해주는데 긴장이 많이 됐다. 근데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꼭 얘기를 했었으면 안 까먹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게요. 네.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DB2 전환에 대한 뭐 불편한 감정들이 제 자신조차도 좀 많이 없어진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DBA들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일일이 다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저희 같은 회사에 있는 송수강 이사님이라든지 나머지 팀 멤버들이 정말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팀원들하고 모든 인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는 팀원들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KB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 전환 성공 사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